YTN 뉴스라이더 날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안 한파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 날이 좀 풀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영향을 주면서 이번 주 내내 답답한 하늘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 마치 장막을 친 듯 희뿌연 먼지가 자욱합니다. 대기가 정체되자 오염물질이 쌓여 먼지 농도가 짙어진 겁니다. 오전 한때 인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3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경기 85, 충북 72, 경북 83 마이크로그램을 웃돌았습니다. 서울도 55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밤사이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대기질이 더 악화할 걸로 보입니다. 27일 수요일에는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농도가 높아지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농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에는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파가 주춤하는 대신 미세먼지의 공습이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들은 외출 시에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하면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 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성탄절 새벽 주민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 합동 감식 결과 부주의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한 경찰은 화재와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닫혀 있어야 할 방화문이 벽돌 등으로 고정돼 열려 있었던 점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추정됩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경찰 통제선 뒤로 검은 조끼를 입은 인력이 아파트로 향합니다. 성탄절 새벽 주민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방학동 아파트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관계기관이 합동감식에 나선 겁니다. 4시간가량 현장을 살핀 끝에 합동감식반은 부주의에 의한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발화 지점 주변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하고 화재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간 합동감식 결과 정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가 되고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합동감식반은 아파트 계단이 굴뚝 역할을 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봤습니다. 불은 3층에서 시작됐지만 연기가 아파트 계단을 타고 올라가 삽시간에 퍼졌다는 겁니다. 특히 화재 때 연기를 차단해야 할 방화문이 곳곳마다 열려 있어 계단으로 대피하던 주민이 숨지는 등 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이 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방화문입니다. 원래는 닫혀 있어야 하지만 이렇게 벽돌을 가져다 놓은 채 열린 상태로 고정돼 있습니다. 불이 나면 즉시 물을 뿌려주는 스프링클러도 16층 이상에만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1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01년 아파트가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화재 당시 경보음이나 대피 방송이 제때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제가 5시경에 일어나서 5시 30분에 출근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소리 들은 적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주의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정황들이 등장하면서 성탄절 화재 참사에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3명이 숨진 세종시 목욕탕 감전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2차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온탕 안에 설치된 수중 안마기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모터와 전기시설을 떼어가 정밀 감식하기로 했습니다. 양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욕탕 주변으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차량이 연이어 들어옵니다. 장비를 착용한 감식 인력이 경찰 통제선 안팎을 분주하게 오갑니다. 70대 입욕객 3명이 숨진 세종시 조치원읍 목욕탕 감전 사고에 대한 2차 합동감식이 열렸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은 인력 20여 명을 투입해 4시간 반에 걸쳐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사고 당일 진행된 1차 감식 결과 전선이 끊어진 흔적 같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차 감식에서 경찰은
한증막을 지나는 배전방과 욕탕 주변 전기 설비 등을 집중해 들여다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탕 안에서 강한 수압으로 물줄기를 내보내는 수중 안마기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수중 안마기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지하에 설치돼 있던 안마기 모터와 주변 전기 시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하기로 했습니다. 수중 안마기, 모터 관련돼서 일단 그쪽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국가적 정밀 감정되면 그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 1차 구두 소견에서는 명확한 사인이 확인되지는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목욕탕처럼 습한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누전 차단기로는 감전 사고를 확실하게 막을 수 없다며 특화된 장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누설 연료 차단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누전이 되더라도 인체에 감전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라도 감전 방지 장치 설치를 독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심리지수가 5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9.5로 지난달 97.2보다 2.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폭이 둔화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영향인데요. 지수가 오르긴 했지만 지난 9월부터 넉 달째 이어진 비관 흐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보너스가 집중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죠. 산타랠리가 시작된 걸까요? 미국 뉴욕 증시가 올해 마지막 거래 주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전장보다 0.43% 오른 37,545.3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특히 S&P 500 지수는 0.42% 오른 4,774.75에 마감하면서 2022년 1월 3일 사상 최고치에 약 20포인트 차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4% 오른 15,074.5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던지고 채권을 쓸어 담았습니다. 네, 채권 순매수 규모가 무려 37조 원이 넘으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은 채권에 몰렸습니다. 이들의 채권 순매수액은 37조 1,600억 원에 달합니다. 4조 원대였던 재작년의 8배가 넘고 채권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지난해보다도 16조 원 넘게 많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채권을 사들이면서 주식시장에서는 발을 뺐습니다. 올해 개인 순매도액은 3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지난해 25조 원 넘게 순매수했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가 바뀌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건 기준금리가 고점을 찍었다는 기대감입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하고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는 건 채권 가격이 쌌다는 거고 또 그게 점점점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앞으로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시세 차익을 겨냥한 채권 투자도 있었고. 이 같은 채권 투자 열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완화 기조로 내년 통화정책 전환을 예고하면서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인하 속도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 채권 금리 내림세가 주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주식시장이 반등해 주가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채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집권여당의 새 사령탑으로 공식 임명됐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취임 첫날부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날을 세웠는데 전국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특검법도 악법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투표에서 96.4%의 압도적 지지로 공식 임명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일성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민주당을 특권, 전체주의와 결탁한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반드시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내년 총선에서 이른바 한동훈 대 이재명, 검찰 대 피의자 구도를 선명하게 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국민의힘에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만 공천받을 수 있을 거라며 민주당과의 차별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말 전국의 최대 쟁점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은 악법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은 저는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당에서 대응할 것인지, 원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이 들어가는 등 문제 있는 법이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의 취임 포부가 야당에 대한 비난으로만 점철됐다며 발끈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지령을 전달할 대리인이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5천만의 언어가 아닌 독설로 가득 찬 윤석열의 언어로 첫 일성을 밝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용산 세레나데가 아니라 민심 세레나데부터 부르십시오. 그 첫 소절은 김건희 특검법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관심을 끌었던 한동훈 위원장의 대야 관계는 일단 선명한 차별화에 방점이 찍힌 모습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전통적 지지층을 우선 결집한 뒤 외연 확장에 나서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저는 선당 후사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선민 후사해야 합니다. 분명히 다짐합시다. 국민의 힘보다도 국민이 우선입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서 뭐든 다 하겠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선당 후사가 아닌 선민 후사를 강조하며 동료 시민이란 말도 10번이나 썼는데요. 자신의 당선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거겠죠. 그러면서 민주당과 각을 세우며 정치권 세대교체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중대 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73년생으로 92학번인 한동훈 위원장, X세대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한 걸까요? 어제 연설문에는 92년도에 데뷔한 X세대의 상징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랫말도 녹였습니다. 바로 환상 속의 그댄데요. 오래전에 들어보셨던 기억나시죠? 어떤 대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바로 지금이 그대의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단지 그대의 유일한 장소이다. 여러분, 동료 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X세대인 자신과 민주당의 86 운동권 세대를 대비하려는 의도로 보이죠. 한 위원장은 이뿐 아니라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어록을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 발언입니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입니다.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이길 겁니다. 대양에서도 싸우고 또 해안에서도 싸우고 산에서도 싸울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처칠 전 총리가 항복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며 한 연설을 인용한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민주당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와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독설부터 뱉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만나실 건가요? 야당 대표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죠. 어떻게 취임 첫 일성으로 그간의 국정 운영 실패,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반성 한마디 없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모독과 독설부터 뱉습니까? 이게 5천만 국민의 언어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신당을 추진하는 이준석 전 대표의 만남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오늘 오후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고깃집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전 대표는 창당 준비위 출범에 필요한 발긴 200명의 서명도 받아놓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동훈 비대위 출범으로 신당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국민의힘과 신당이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구상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는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인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면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법안 수정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와 정의당 배진규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국회에서 만나서 이러한 방향으로 법안 문구를 수정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달 초에 김부겸 전 총리를 비공개로 만나서 대권과 당권을 모두 내려놓겠다며 신당 합류를 설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요청에 김 전 총리가 즉답하진 않았지만 당 안팎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나타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이 전 대표는 다음 달 창당을 목표로 실무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정세균 전 총리와도 비공개로 만남을 가졌죠. 이른바 삼총리 연대설에 다시 불이 붙는 분위기인데 이 통합과 분열의 갈림길에서 내일 정세균, 이재명 두 사람의 회동이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나 당내 공천 갈등과 이낙연 신당 문제를 논의했던 정세균 전 총리가 이틀 만에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이틀 앞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총리들과 회동하며 의견 수렴에 나선 겁니다. 만남 뒤 나온 이 전 대표 측 입장문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적절한 상황이 조성되면 삼총리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는 내용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어제 우리 동교동계 모임에서 잠깐 뵀습니다마는 분당 또는 신당의 창당을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도 찬성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 통합 방안을 고심 중인 이재명 대표에겐 전직 총리 3명의 공동 전선이 적잖은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선 통합형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이나 삼총리 공동선대위원장 등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모임도 어려워질 거라는 뜻도 되고요. 네, 뭐가 적절한 것이냐, 의미 있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뜻이겠죠. 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비대위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이 여전합니다. 당이 뭐 엄청난 내용을 겪고 있고 그 내용을 해결할 현 지도부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보통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당이 그런 상태냐? 그런 상태가 아니죠. 이번 주 목요일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하고 새해 초엔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추진하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통합 방안을 내놓을지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당내에선 총선 후보 적격 심사에서 친명 비명 간 갈등이 불거지며 현역 컷오프가 본격화되면 파열음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에서
삼 총리를 끌어안을 통합 방안을 낼 수 있느냐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총선 운명도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음주운전과 탈당 전력이 있는 이용주 전 의원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윤창호법 발의 한 달여 만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논란이 일었고 지난 2016년에는 탈당한 후 국민의당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갑에 도전하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김대중 재단 의정부시 지회장도 지난 21대 총선 당시 오영환 후보 전략 공천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이번 예비후보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용주 전 의원의 음주운전 논란은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 적발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문 지회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면 복당해 과거 이력이 면책됐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청문회에서는 검찰 출신으로 방송통신 분야 경력이 없는 김 후보자의 전문성 문제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 등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방통위 유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사주 의혹 등에 대한 김 후보자의 견해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특정 방송사 보도를 심의하도록 무더기 민원을 사주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류 위원장은 민원인 정보가 불법 유출됐다며 수사 의뢰를 예고한 가운데 노조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익명으로 제출된 부패 신고서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민원 심의에 참여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의혹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지난해 3월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관한 민원을 무더기로 제기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 류 위원장의 동생과 아들로 추정되는 가족이 최소 7건, 류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지냈던 미디어 연대의 공동대표가 3건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당시 민원 내용엔 서로 동일한 경우가 많았고 오타까지 같을 정도로 거의 유사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60여 명이 제기한 160여 건의 민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류 위원장과 직간접적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류 위원장이 관련 민원 심의를 회피하지 않고 참여한 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며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방심위는 신속 심의를 통해 뉴스타파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KBS, MBC, YTN 등 4개 방송사에 최고 수위 징계인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관련 신속 심의는 당시 위원장 대행의 단독 부의권 행사로 이뤄진 것일 뿐 민원에 근거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방심위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 정보가 불법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익명 제보자 측은 공익신고자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류희림 위원장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는 것은 그 방심위 등의 일방적인 추정에 불과하고 공익신고는 합법적이고 공익적 목적의 조치였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국 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류 위원장이 심의위원 자격이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뉴스타파의 신학님 김학래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한 신속심의 전에 자신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심의 요청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뉴스타파와 MBC가 어제 잇따라 보도한 것은 사실관계부터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류 방심위원장은 신학님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의 신속심의는 당시 위원장 대행의 단독 부의권 행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민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원 내용 공개에 민원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리며 사상 초유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 범죄행위 정황에 대해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서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범죄 행위이자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언론 탄압의 단면이 드러났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일부 좌편향 매체가 이번 사건의 청부 민원 사주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중요한 건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의 문제점인데 정치 공작성 보도로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민원을 제기한 일반인의 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돼야 한다며 성명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민원인의 신분과 정체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입니다. 이것이 누출된 것은 심각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또 방심위의 허위 인터뷰 안건은 민원과 무관하게 위원장 대행체제 당시 단독 구의권을 통해 상정됐다며 류일임 위원장을 적극 엄호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를 대통령실의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킨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청부 민원을 제기하고 셀프 심의까지 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사에 무더기 징계를 내린 거라면 심각한 이해 충돌이라고도 했습니다. 여당의 법적 조치에 맞서 류 위원장에 대한 고발과 제보자 보호 등을 위한 대응 방안까지 모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기의 가족이 했다는 것을 알았다라면 이것은 회피해야지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충돌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저희 민주당에서도 법적 조치에 곧 들어갈 거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윤석열 정권의 부도덕한 언론 장악의 단면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류 위원장의 즉각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른바 민원사주 심의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방송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한층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YTN 뉴스라이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8월 서울 압구정에서 한 고급 외제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일이 있었죠.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 당일 이 운전자에게 약물을 처방한 성형외과 의사도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프로포폴 등의 약물을 허위로 처방한 것 외에도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정황까지 드러났는데요. 결국 이 의사는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압구정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던 운전자가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가해 운전자 신모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사건 당일 신 씨에게 프로포폴 등 약물을 처방했던 40대 의사 연모 씨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압구정역 인근 모 성형외과 의사에 대하여는 치료 목적이 없음에도 신 씨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진료기록부의 치료 목적 및 마약류 처방이나 투약과 관련하여 허위 기재를 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는 취지이고, 경찰 조사 결과 염 씨는 신 씨에게 약물을 처방하면서 진료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고 나중에 사건이 알려지자 이를 무단으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염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더니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또 지난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후에도 서울 시내 다른 병원에서 진료 행위를 계속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염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준강간, 불법 촬영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염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올해 가장 유행이었던 말을 꼽자면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I am 실례예요. 이 말을 유행시킨 사람은 유명 재벌그룹의 혼외자를 사칭하고 성별을 넘나드는 사기 행각으로 세간을 뒤흔들었던 전 청조 씨입니다. 전 씨의 사기 행각이 알려지며 주목받은 인물, 바로 그의 아버지인데요. 아버지 전 씨도 16억 원이 넘는 사기 혐의로 공개 수배된 상태였는데 어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아버지도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검거하던 과정, 나연우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전남 보성에 있는 인력중개사무소 안으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는가 싶더니 책상에 올려둔 업무용 휴대전화를 훔칩니다. 불과 8시간 뒤 이 남성은 인근 편의점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서 가려고 이렇게 하는 찰나에 이제 경찰들이 와서 잡고 보니 이 남성은 수십억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총조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전 씨도 사기 혐의로 경찰로부터 공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전 씨는 16억 원이 넘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13억 원을 뜯어내고 지인에게 3억 원을 빌린 뒤 잠적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부산에서 한 3개월간 원룸에 살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순천에 와가지고 순천에서 불교 가는 시내버스를 탔어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또 불교에서 내린 겁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천안 서북경찰서는 조만간 아버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학군단, 학생군사교육단을 줄임말로 4년제 대학교 등의 재학생 중 선발해서 2년간의 군사교육을 받게 하고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학군단에서 남학생이 한 여성 동기를 성추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추행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는 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가해 학생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수업을 들을 때마다 피해 학생은 끔찍한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던 거죠. 학교 측은 분리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동안 피해 학생이 겪었을 고통은 생각이나 해보셨을까요? 요즘 학군단에 지원하는 학생 수도 줄었다는 기사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현실에 누가 선뜻 지원하겠습니까? 권준수 기자입니다. 대학교 4학년인 이 여학생은 올해 2학기가 시작되면서 끔찍한 기억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자신을 성추행한 학군단 동기 남학생이 버젓이 교실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과까지 갔다 보니 무려 4개월 동안 2과목이나 한 공간에서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고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정도로의 그런 힘듦이 드는데 막상 그 친구는 제 앞에서 다른 친구들과 웃고 성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 조치하는 게 이 학교 규칙입니다. 이를 근거로 학교에 분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어쩐 일인지 즉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가해 남학생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는 정황을 학교 측에 제출했는데도 소용없었습니다. 최근에 평가를 적었는데 이제 희망 평가를 적었는데 겹치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저는 제 꿈까지 포기할 생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만 되풀이합니다. 분리 조치를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수업이 마땅치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로 혐의점이 충분히 밝혀지기 전까진 남학생의 수업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가해 학생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분반 수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고인한테 얘기를 하기를 강의실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앞문과 뒷문이 있고 지정자 숙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선택 규정상의 절차에 의거해서 계속 조사도 하고. 피해 학생은 결국 경찰에 동기 남학생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뒤 처벌이 이뤄지기만을 기다리는 상황. 하지만 아직 가해 남학생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있어 피해 여학생은 학교 차원의 적절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졸업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어젯밤 부산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가 달려오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이런 사고를 접하면 보통 뺑소니 사고인가 음주운전인가 이런 의심부터 우리가 하게 되지만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내용은 훈훈한 소식입니다. 사고가 난 직후 이걸 목격한 시민들이 하나둘 쓰러진 화물차 쪽으로 뛰어갔고요. 결국 운전자를 구조해냈습니다. 당시 현장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라이트를 켜고 달려오는 화물차. 그런데 왼쪽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들이받습니다. 화물차는 사고 충격에 한 바퀴를 돌며 그대로 넘어져 버렸는데요. 그 순간 이걸 목격한 시민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구조에 나섭니다. 한 사람은 화물차 문을 받치고 다른 사람 2명은 운전자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이죠. 화물차 운전자는 사고 충격 때문인지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다행히 의식은 있었고 큰 부상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운전자를 구조한 분들은 저녁을 먹고 귀가하던 장준혁 씨 부자와 또 다른 운전자였습니다. 아드님의 직업은 물리치료사라고 하는데요. 장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그저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준혁 씨 부자와 시민들의 빠른 대응으로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훈훈한 소식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은 분들 덕분에 아직 살만한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 주간 합산 시간이 12시간을 넘어도 일주일 근무한 총 노동 시간의 합이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다. 대법원의 이런 판단이 나오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직장갑질 119 신하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변호사님, 일단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네. 예, 판결 내용을 쉽게 네.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대법원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1일간 8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보고 주 52시간을 넘었는지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대법원은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인 만큼 재형법정주의에 따라서 명문을 명확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장기간 노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과 그리고 1일의 근로시간 역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이중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이 주 52시간 관련된 규정과 이 부분과 상충된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무척 아쉽습니다. 예, 좀 쉽게 얘기를 해보면 일단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네. 넘어가면 이게 초과 네네. 근로시간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이 8시간을 넘긴 그 시간들을 다 더해서 네. 이게 12시간을 넘어가면은 법을 위반한 거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예,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8시간짜리 5개의 컵을 놓고 이렇게 물을 쭉 부었을 때 넘친 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예.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고 보았는데요. 지금은 40시간짜리 큰 이제 대야를 가져다 놓고 예. 물을 근로시간을 쭉 부은 다음 넘친 것이 12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예. 자,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5일 동안 40시간까지 일을 하고 이거를 12시간을 이제 더 초과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네. 그 총 근로한 시간에서 40시간을 뺀 그 시간이 12시간을 넘기면 이게 위법한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이 해석을 그렇게 내렸다는 판단을 한 말씀이군요. 것이죠. 예.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일단 이게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 먼저 네.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항공기 청소업체에서 발생된 사건인데요. A씨는 항공기 기내 자석용 시트 등을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 A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자 B에게 퇴직금과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주간 12시간 이상의 그 연장 근로를 130회 이상 초과를 해서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예. 여기 1심 재판부는 130회의 근로시간 초과 혐의 중에서 109회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을 했고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따랐는데요. 그러니까 1, 2심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시간 합계를 따져서 주간 12시간을 넘는 횟수를 모두 더해서 유죄로 본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1심과 2심 판단을 뒤집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심은 12시간 연장 근로를 각 주별로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을 합산하는 방식. 요걸 보고 일별 합산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주간 총 근무 시간에서 법정 근로 40시간을 빼는 방식, 역산법을 둘 다 적용을 해서 예. 어느 하나라도 12시간을 초과하면 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본 것입니다. 아, 두 가지 기준을 다 놓고 이것 중에 하나라도 네네. 이게 초과가 된 게 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렇게 예. 판단을 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대법원은 역산법으로만 연장 근로시간을 계산을 한 것인데요. 주간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12시간의 연장 근로 한도를 넘어섰는지 안 섰는지만 따져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1일 연장 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 몇 시간 근무했는지보다 주간 총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었냐 안 넘었냐 이것을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109개 주간 가운데 3개 주는 주간 최대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라고 하여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예, 일일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이 됐던 것들이 네네. 이게 일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어떤 그 판단 근거를 갖고 이런 결론을 내린 건가요? 예,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40시간을 근로시간 초과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하루 기준으로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서 추가로 12시간을 이제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면 일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봤을 때는 이번 사건에 적용된 이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12시간의 연장 근로는 1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고만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 그렇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1일 연장 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A 씨는 2014년 4월 셋째 주에 이제 4일간 총 49시간 30분을 좀 근무를 했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 연장 근로 시간이 15일에 4시간, 16일에 3시간 30분, 예. 17일에 6시간 30분, 20일에 3시간 30분으로 환산하면 17시간 30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심의 계산 방식으로 따져보면 1주 연장 근로 한도는 12시간을 빼면 5.5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예. 하지만 대법원 판단으로는 예.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뺀 예. 나머지가 9시간 30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저 지금 그래픽을 보면 자, 화요일 날에 저게 지금 초과 근무 시간인 예, 맞습니다. 거예요. 12시간을 더 일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8시간 넘긴 근무 시간이 네네, 12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에는 11시간 30분, 목요일 날에는 14시간 30분, 일요일 날에 11시간 30분 이렇게 4일 근무를 했고 저때 다 각각 초과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했던 해석에 따르면 저거를 이제 각각 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게 실 근로 시간이기 때문에 저기서 8시간을 빼면 저기가 4시간, 그다음에 3시간 30분, 그다음에 이제 6시간 30분 이렇게 되는데요. 요걸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시간 30분까지 하면 일요일 3시간 30분까지 하면 이제 총 17시간 30분이 되기 때문에 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군요. 네네. 화요일 날에 12시간 일했으니까 4시간 초과 근로를 예, 한 맞습니다. 거고. 수요일 날에는 11시간 30분 일했으니까 네. 3시간 30분 초과 근로한 거고. 네네. 또 목요일 날에는 14시간 30분을 일했으니까 초과 근로 시간이 네네. 6시간 30분. 일요일 날에는
3시간 30분이 초과 네. 근로시간이니까 이걸 다 더했을 때 네. 17시간 30분이다. 근데 초과 근로는 당사자 12시간 합의가 있으면 가니까. 12시간까지 네. 가능하니까 네. 5시간 30분 위법 그렇습니다. 하다는 거네요. 네. 이게 기존의 해석입니다. 네. 근데 대법원에서 이제 해석한 건 저걸 일단 다 더해서 근로시간을 네. 다 더해서 저기서 40시간 네. 일주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그 근로시간 네. 최대 근로시간 네. 40시간 빼고 나머지가 12시간만 안 넘으면 된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9시간 30분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따졌더니 이제 위법하지 않은 네, 경우들이 맞습니다.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 예시를 보니까 주 단위로 초과 근로 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하루 기준으로 볼 때는 초과 근로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기에 이것이 굉장히 좀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대법원 해석대로라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이제 근로자가 하루 최장 21.5시간씩 이틀을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예.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예.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4시간에 30분씩 이제 휴게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의 휴게 시간을 빼고 나면 21.5시간이 최장 근로 시간이 되는 거고 예. 이걸 연속해서 이틀을 이제 일을 하도록 시키고 그 다음 날 바로 연속해서 3시간 근무까지도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연장 근로 시간이 이제 12시간 한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대법원의 해석으로 인하면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제 예시를 네, 들어보자면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기존의 해석 방식과 다르게 대법원에서 한 것처럼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일을 몰아서 하면서 네. 하루의 초과 근로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 같은데요. 예, 현재 노동계는 일주 단위 내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이 커진 만큼 이것이 바로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도 주 52시간이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법정 근로시간까지 풀로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몰래 숨어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52시간도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다. 예, 현장에서는 잘 안 지켜지는 예.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PC 오프제를 사용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시스템의 허점을 일부러 만들어서 일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지참하여 이제 PC가 꺼진 다음에 일하게 하는 방식으로 몰아서 일하고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몰아서 일한 그 순간에 심각한 건강의 훼손이 있다면 이것은 몰아서 쉰다고 해서 이제 회복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대 노총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노동시간을 유연하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해석에 따르면은 어떤 업종에서 그런 건강권을 좀 침해받을 만한 건강이 좀 우려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크런치 모드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수면, 영양 섭취, 그리고 위생, 그리고 사회생활 모두를 이제 다가오는 어떤 마감 일정에 맞춰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업무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크런치 모드라고 합니다. 예. 뭐 게임 출시라던가 서비스 업데이트 같은 것을 두고 야근과 밤샘을 지속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뭐 게임 업체라든지 IT 업체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크런치 모드는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데요. 2013년도에 한 유명 게임 업체에서 예. 20대 근로자가 출시 예정인 게임 개발에 이제 열중하다가 일요일에 출근하기 직전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 해당 업체 최초로 과로사로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제 모바일 환경으로 게임이 변화가 되면서 개발 기간과 업데이트 주기가 이제 단축되고 크런치 모드는 오히려 빈번해졌다라는 것이 업계 평가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게임 업계, IT 업계뿐만 아니라 교대제 노동자, 제조업, 사무직 노동자들까지 회사 필요에 따라서 집중적인 크런치 모드에 돌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예. 실제로 이번 판결의 대상인 항공기 객실 청소 업체 역시도 교대제 근로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출시를 앞둔 게임 업체, IT 개발 종사자들의 밤샘 야근, 그리고 정상 출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일단 대법원에서도 법을 근거로 판단한 거잖아요. 네네. 예.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거 좀 건강권을 네. 건강이 좀 훼손되는 경우가 네.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1일 연장 근로 상한을 설정하고 그리고 11시간 연속 휴식 전면 보장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은 1일 그리고 한 주 이렇게 이중적으로 근로시간을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연장 근로 관련해서 1일 제한에 대한 명문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혼란이 야기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연장 근로의 현장 혼란을 막고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입법 보완에 즉각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현장의 목소리도 잘 전달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갑질 119 신하나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전세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실제 거주 여부를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거주 사유에 대한 집주인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면 세입자의 임대차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2019년 집주인 A씨는 보증금 6억 3천만 원에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2년간 빌려주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세입자 부부와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석 달 앞둔 2020년 12월 A씨는 세입자 부부에게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져 다른 아파트를 팔고 가족이 해당 아파트에 들어와 살 계획이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부부가 2년 더 전세로 살고 싶다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A씨는 자신에게도 갱신 거절권이 있다며 집을 비워달란 소송으로 나섰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초 가족과 살 거라던 A씨가 소송 제기 후 노부모가 통원 치료를 위해 이 아파트에서 거주할 예정이라고 말을 바꿨지만 실거주 사유를 억지로 꾸며낸 정황은 없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한 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이어 집주인의 불가피한 사정을 세입자에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면 사생활 공개를 강요하는 거라며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부족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실제 거주하는지에 대해 보통의 세입자가 수긍할 수 있을 만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살 거란 A씨 부모의 거주 계획에 근거가 부족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던 A씨도 이사나 전학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근처 다른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한다던 배우자도 여전히 그곳에 변동 없이 사는 등 A씨가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데 필요한 실거주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대인의 주거 상황, 사회적 환경, 실거주 의사를 갖게 된 경위, 계약갱신을 거절하게 된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를 준 집에 집주인이 실제 들어와 살 건지 명확히 증명하지 않으면 세입자의 계약 연장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하면서 향후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주요 기준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저출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와 아동수당 등 양육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출산 관련 기금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처 간 협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확대를 효과 있는 저출산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월 10만 원 오르면 재출산율이 0.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인과관계가 확인된 만큼 내년 초 발표할 저출산 대책에 육아휴직 확대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리고 직장인이 아니어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농어민들도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현재 7살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12살이나 17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문제는 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재정도 부족한 데다 자영업자 등 대상자를 늘리려면 다른 예산을 끌어와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 저출산 대응 예산은 51조 원이지만 순수 저출산 예산은 절반에 그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것과 무관한 그런 정책 사업들이 저출산 대책에 꼬리표를 달고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필요한 쪽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계 당국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권을 가진 인구 전담 부처나 인구 특임 장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저출산 기금이나 인구 특별 회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예산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놓으면은 장기적인 정책을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들이나 실업보호자한테 좀 확신을 주는 거죠. 정책적 실험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정부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끌어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부처 협의와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충북 청주시 옥산 오창고속도로 옥산 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가 방호복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40대 남성 A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북 포항시 영일만에 있는 공상 건설 현장에서 불이 나 천막과 부자재 등을 태우고 2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추운 날씨에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불을 붙인 고체 연료에서 불씨가 바람을 타고 주변 천막으로 옮겨 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세종시 북악면에 있는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돼지 2천여 마리가 죽고 샌드위치 패널과 목조 축사 3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 상품에 불만을 품고 분신을 시도한 60대 여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 수원 영통동에 있는 은행에 들어가서 플라스틱 통에 담은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이 A씨를 제지하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올 한 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돌아보는 2023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 네, 오늘은 지난 9월 YTN이 집중 보도했던 YTN LH 외벽 철근 누락 문제가 불거졌던 아파트 공사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입주자들은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며 LH 측과 대책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로 새해를 맞을 전망입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공사장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현장을 오가며 자재를 실어 날라야 할 화물차조차 한 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9월 YTN 보도로 외벽 철근이 대량으로 빠진 사실이 드러났던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보도 뒤 LH는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입주자들과 대책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석 달이 넘도록 여전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수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후속 조치 방안을 두고 LH와 입주자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 LH는 부족한 만큼 철근을 덧대는 이른바 증타 방식으로 보강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입주자 반발이 거세자 안전진단부터 진행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이미 LH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전면 재시공을 전제하지 않는 이상 안전진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철근이 누락된 거는 사실이고 그걸 입주자들한테 알리지 않고 건물을 올렸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굳이 할 필요 없이 전면 재시공을 결론을 내라라는 입장인 거고요. 입주일이 기약 없이 미뤄지며 입주자들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지만 가족과 함께 들어갈 보금자리인 만큼 물러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보증금도 이제 저희가 그 중도금으로 다 납부한 상황인데 보증금도 없이 어떻게 이사를 가야 될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훗날에 뭐 크랙이 생기고 그런 거는 결국 저희들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는 집에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이에 대해 LH는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검증 전까지 후속 조치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수용을 위한 조건으로 자재 수준 향상 등을 두고 입주자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인근 검단 아파트의 경우 GS건설이 전면 재시공과 입주자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이딴 부실 시공이 드러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반복하기보다 이미 드러난 문제부터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삼계탕. 아유, 보글보글 끓고 있는 이 삼계탕 참 맛있어 보이죠. 네, 기운 없다 싶을 때 생각나는 우리나라의 대표 보양식 삼계탕은 과거 축산물 위생 수준에 대한 격차 때문에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이 제한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출 협상이 타결되면서 삼계탕을 비롯해서 치킨과 만두 등도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홍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보양식의 대표주자 삼계탕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식이 재조명받으며 삼계탕의 효능이 알려졌고 유통기한도 길다는 장점 덕분에 수출도 늘었습니다. 2021년 기준 삼계탕 수출액은 1,827만 달러, 지난 2019년보다 60% 넘게 급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출액은 1,481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191억 원 수준입니다. 다만 삼계탕 수출이 미국과 일본, 캐나다, 홍콩 등에 집중돼 있어 그동안 수출국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으로도 삼계탕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과거 축산물 수준 차이를 이유로 수출이 한 차례 무산됐다가 재도전 끝에 협상이 타결에 이른 겁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체계가 개선되고 안전관리 인증 기준 제도가 도입되는 등 가축 방역과 식품위생 여건이 유럽연합의 요건에 맞게 개선됨에 따라 수출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일본 등 28개국 대상 열처리 가금육 수출액은 2,037만 달러. 앞으로 연간 2천만 달러를 추가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한식 1위로 꼽힌 치킨과 K푸드 신흥 강자인 냉동만두도 함께 유럽연합 수출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미국 정부가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일부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해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애플은 ITC의 결정에 불복해서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애플이 의료기술업체 마시모의 혈중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 26일 ITC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애플은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된 애플워치 일부 기종을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애플워치는 중국 등 미국 밖에서 생산되고 있어 이번 수입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미국 내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특히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울트라 2는 지난 9월 출시된 신제품으로 3개월여 만에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The small guys stepped up and they won. And I think that's really what's been so jaw-dropping here for Apple to lose this, especially into a holiday season. 애플은 곧바로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수입 금지 결정을 중단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디자인한 애플워치가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미 관세국경보호청에 요청했습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내년 1월 12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애플은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ITC 결정이 유지될 것에 대비해 미국에서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울트라 2의 판매를 미리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는 지난 21일
매장 판매는 25일부터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밖에서는 이들 제품 판매가 계속됩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월가는 큰 동요를 보이지 않았고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요즘 연말이라 모임이 참 많죠. 이런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 바로 MBTI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24일에 멕시코의 한 매체도 우리나라의 MBTI 열풍을 소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MBTI에 왜 이렇게 열광하고 또 그 결과는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 MBTI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MBTI 어떻게 되세요? 이게 좀 인사말이잖아요. 교수님 MBTI 어떻게 되세요? 많은 분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그런데 네. 저는 INFJ예요. INFJ. 네, INFJ, 인프제라고 하면 보통 예언자형이라고 분류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인프제는 완벽주의가 있고 또 이제 좀 감성적이면서 이성적인 편이다라고 하는데 실제 맞는 것 같으세요? 완벽주의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관련이 있긴 있겠죠. 네. 실제로 그 앵커분은 어떤가요? 앵커분은 어떤 유형인가요? 저는 ISFJ인데요. 오, 저랑 세 개가 같으네요. 하나만 다르고. 하나만 다르니까 오늘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MBTI 얘기 여쭤보도록 네, 잘 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네, 이제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MBTI 이렇게 검사를 하고 어쨌든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이 됐잖아요. MBTI라는 말 자체가. 근데 이렇게 인기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이제 자리 잡게 됐는데 외신에서도 멕시코 한 언론에서도 이 열풍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다고요? 네, 그 멕시코의 그 일간지인 엑셀시오르라는 데가 있는데요. 지난 12월 24일 현지 기준으로 예. 실제로 기사가 나왔는데 흥미롭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MBTI가 친구나 파트너를 사귀는 중요한 요소이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로 뭐 한국 문화에 관심 많지만 이렇게 딱 집어서 MBTI를 얘기한 건 되게 독특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예, 외신에서도 이렇게 주목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과몰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거든요. 사람 간에 뭐 서로를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정도인데 그럼 이 MBTI 검사가 언제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건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1940년대에 만들어진 건데요. 원래 이게 MBTI가 마이어 브릭스라고 하는 그 모녀가 만든 거예요. 아, 모녀가요? 네네, 브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엄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이어가 딸인데 이게 원래 그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만든 성격 유형론이 있었어요. 예.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원래 그 어머님 브릭스가 한 20년 동안 사람들의 개인차라든지 성격 이런 거 관심이 많아서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측정 네. 도구를 처음에 시작을 했고 예. 딸이 이어서 이거를 완성했죠. 한 40년대에. 네. 그리고 이게 한국에 들어온 건 사실 얼마 안 돼요. 이게 1990년대에 서강대학교에는 김정택 신부님 예. 이걸 한국에 들어오셔서 예. 만들었는데요. 신기한 거는 그때는 그렇게까지 유행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한 2, 3년 정도에 MBTI가 완전히 광풍처럼 모두가 네, 다 맞습니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MBTI 특성 자체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을 보여주잖아요. 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4가지 이렇게 성격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네. 이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차원이고요. 네. 에너지의 어떤 방향이 어느 쪽인가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이게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감각 네. 직관이 어려운데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왜 뭐 창문이 있는데 상당히 네. 불투명해요. 여러 가지 뭔가 먼지 같은 게 묻어서 네네.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로 감각적인 분, 네. S인 분들은 이런 거에서 빨리 닦아야 되겠다. 오, 저 방금 그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네. 거기다가 심지어 신문지로 닦으면 잘 닦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N인데 네.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냥팔이 소녀가 이렇게 바라봤던 세상, 불투명한 세상 이런 거가 아닐까. 되게 직관적인 이런 게 다른 거죠. 생각이 그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네. 차원이 사고냐 감정이냐. 예. 이거는 의사 결정을 할 때 어느 쪽이냐인 거고요. 네. 네 번째는 이제 판단과 인식의 차원인데 이거는 외부 세계에 우리가 실제로 대처할 때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재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 J랑 P가 제일 일상에서 잘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일 수 아무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MBTI가 도대체 뭔지 방금 하나씩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나라에서 외신 기사가 나올 만큼이나 열풍이 엄청나다 못해 과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인기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 CNN에서 분석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네. 한국에서 왜 이렇게 MBTI가 유행인가 예. 했더니 첫 번째로 한국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관심이 많대요. 그게 관계 중심 문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연인 관계나 이럴 때 효율성이라든지 실용적인 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젊은 세대는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맞는 건가? 나랑 맞는 타입인가? 처음에 알아갈 때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은 뭐 이상하게 서로 다른 사람 만나고 고생하느니 예. 처음부터 나한테 좀 맞는 사람을 알면 여러 가지 플러스가 되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흥미로운 분석인데 MBTI가 상당히 열광하게 된 그 시점이 예. 코로나19 그 팬데믹 그 시간하고 비슷해요. 코로나 때 사실 보면 상당히 불안이라든지 안전의 이슈 같은 게 많이 이렇게 불거졌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불안하게 되면 누군가 의지할 수 있거나 뭔가 이렇게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 유대감을 얻고 싶거나 아니면 소속감을 얻고 싶거나 이렇기 때문에 너랑 같은 형이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마음에 위안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게 사실 한국의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서로 간에 이렇게 저 갈등이라든지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세대 간에도 갈등이 있고 남녀 간에 갈등이 있고 계층 간에 보수나 진보 간에 갈등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참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안 그러면 되게 서로 간에 불편하고 갈등 같은 걸 겪으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나랑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왜 저러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 원래 그래 MBTI 성향이 이러면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수용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래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바꿔야 된다는 생각도 좀 줄어들고 있는 그대로 좀 이해하게 된다. 네, 실제로 부부 상담 같은 걸 해보면요, 서로 많이 싸우잖아요. 부부가 와서 그럴 때 MBTI 결과를 알려주면서 뭐 저 아버님이 이런 특성이고 어머님 특성이기를 하면 한 가지는 도움이 돼요. 뭐냐면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행동한 건 아니었구나. 이런 그 생각 자체가 바뀌게 되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관계에서도 좀 활용이 많이 되고 또 요즘 초중 고등학교에서 이 상담이나 교육 자료로도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니까 이걸 활용할 수는 있는데 또 너무 이게 심하게 이런 거를 믿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게 참 그러니까 너는 이런 사람, 난 이런 사람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쓰이면 참 좋을 텐데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이 MBTI 열풍이 계속되면서 회사에서 사람 채용하는데도 공고가에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좀 있는 편인가요? 예, 찾아보니까 지난해 2월에 그 SH 수협은행 같은 데서는 아예 그 입사 지원자들에게 MBTI 유형이 뭔지를 물어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논리는 이거죠. 왜냐하면은 당신의 MBTI형이 무엇이고 장단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직무를 당신이 하고 싶다면 MBTI 유형을 갖고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했는가 이런 걸 이제 물어본 적이 있는데 물론 회사 측에서는 이게 뭐 당락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 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뭔가 회사에서 좀 더 좋아할 것 같은 MBTI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보면은 사람들 구인 같은 거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구인하는 공고문에서 이런 게 있었는데요. IN으로 시작한 사람들 싫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지 마라. 뭐 예를 들어서 INFP라든지 또는 INTP 그리고 또 INTJ 이런 사람들은 지원하지 마라. 상당히 차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또 심지어 어떤 한 카페에서 사람 구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엑스퍼트, 그러니까 일종의 엑스트로버트, 외향적인 사람을 선호한다. 다만 외향적인 사람 중에서도 ENTJ나 ESFJ는 지원 불가.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가리네요. 상당히 차별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런 거는 좀 차별적으로 하거나 이런 거는 좀 지양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런 MBTI를 가지고 해외에서는 뭐 채용을 뭐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일부 실제 아까 저 얘기했던 멕시코 일간지 그 엑셀시오르 같은 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0년대 초반에 MBTI 결과를 실제 직업 실무 환경에 적용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폴춘이라고 하는 데서 선정했던 500대 기업이 있거든요. 그중에 일부에서는 실제로 인력 채용할 때라든지 또는 인사 과정에서 MBTI를 활용한 적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생산성도 좋아지고 서로 협력도 잘 될 거고 서로 업무 분장도 잘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이렇게 진단적으로 사용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채용 장면에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적성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적성은 성취도라든지 이런 어떤 결과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직무에 보다 더 잘 맞는가라고 하는 가능성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진단 툴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MBTI 특성상 이게 성격을 알 수 있는 참고 자료는 되지만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진단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오용을 방지하는 거. 이런 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성격 검사인데 이거를 먹고 사는 문제랑 연관 짓는 게 좀
좀 아직은 적용이 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싶습니다. ISFJ는 지원 불가. 그러면 상당히 이게 큰일 차별적인 났네요. 그런 네. 느낌이 들잖아요. 네. 예, 이렇게 진단 툴을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 MBTI 검사가 사실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때마다 검사가 다르게 나와서 물어봤을 때 나 맨날 달라서 뭔지 몰라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신뢰도가 실제로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그 말씀 아주 잘 하셨는데요. 예. 실제로 이렇게 자기가 자기 성향을 잘 아는 사람 같으면은 결과가 좀 신뢰성 있거나 일관성이 예.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A,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A를 51% 내가 좋아하고 B를 49%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A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완전히 다른 유형으로 속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한 두 달 후에 다시 해보면은 B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성향을 잘 아는 사람의 경우에는 좀 더 신뢰도가 있지만 네. 저 둘 중에 얻은 건지 헷갈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다르게 나올 결과가 있다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내가 어떤 상황을 떠올리면서 답변을 했느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예. 예를 들어서 나는 기업이라든지 일할 때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ISTJ 같은 스타일이에요.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 친구들 만났을 때는 ENFP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상상하고 했느냐에 따라서 일종의 변화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가 또 다른 제한점이고 네. 이거는 조금 좀 전문적일 수 있겠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성격에 대해서 심리학에서는 빅 5라고 하는 그런 성격 검사가 상당히 신뢰로운 게 있어요. 네. 사람의 중요한 특성을 5가지로 보는데 흥미롭게도 그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MBTI와 관련성이 높아요. 근데 한 가지 사람의 부정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신경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뉴로티시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높으면 사람들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그런 특성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신경증하고 MBTI 차원들하고 관련성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MBTI가 약간 긍정적 편향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네. 또 뭔가 긍정적을 좋아하니까 네. MBTI를 또 좋아하는 특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히 부정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MBTI가 그렇게 설명력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MBTI가 어쨌든 우리의 성격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긍정, 부정 나누면 절반밖에 반영을 못한다고 볼 그러나 수도 이제 있겠네요. 긍정적인 거를 4개와 관련되는 거니까 절반보다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완전하진 않은 거죠. 또 어쨌든 이게 좀 일반화의 위험이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또 유행했던 말이 제스처 컷에서 너 T야?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T인 사람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막 묘사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MBTI 결과를 듣고 이런 사람이다 단정 짓게 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들은 단순하고 싶어 해요. 네. 그리고 자기가 그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건 내가 그렇게 한번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걸 네. 잘 안 바꾸려고 하거든요. 일종의 자기가 편향적으로 보게 되는 건데 네. 너 T야 이렇게 말할 때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네. 공감 능력 없지 이런 얘기거든요. 예. 사실 제 제자들도 저한테 선생님 혹시 T 프로페서세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거든요. 네. 실제 저는 F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박스 안에 가둬놓고 이렇게 일반화를 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의 다른 측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불완전한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어쨌든 알파벳 4글자로 사람을 설명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이 MBTI를 어쨌든 재미로 좀 재밌으니까 보기는 하되 활용을 좀 적당히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MBTI가 좋은 특성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MBTI 연구소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서 사실 신뢰도나 타당도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기 이해 목적이나 또 자기 가까운 사람에 대한 이해 목적으로 네. 또 흥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제 MBTI 유형을 물어보면서 서로가 이렇게 소통을 하는 데 도움되잖아요. 너 네, 무슨 네. 형이야? 나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친해지기 쉽잖아요. 이런 측면은 상당히 좋은데 이 결과를 너무 맹신하는 거는 조금 과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 자료고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결과라고 생각해야지 사람을 평가하거나 진단하거나 또는 그 사람은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 짓거나 이런 건 적합하지 않을 거고요. 예. 실제 오히려 MBTI를 잘 활용하려면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서로 저 사람 다른 점을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측면이 다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을 사용할 때 MBTI 진가가 발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좀 더 이해하는 게 MBTI 연구소 같은 데도요. MBTI를 그냥 아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MBTI 그 질문지를 사기 위해서 또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네.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질문지를 실제로 사거나 해석하려면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신중하게 해석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훨씬 더 복잡하고 좀 절차가 많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보통 그냥 쉽게 짧은 거 하고 난 다음에 네. 너는 무슨 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제 생각에는 뭐 재미는 있을 수 있지만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MBTI 너무 흥미롭기는 하지만 평가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도구 정도로 쓰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님과 함께 MBTI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파가 물러난 자리에 연일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2.8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7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웃돌겠는데요. 하지만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됐고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점차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충남 지역은 올겨울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충남 지역은 밤 9시까지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해 자체는 맑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도 크게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온화한 날씨 보이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7도, 광주와 대구 10도, 부산은 12도로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 추위 대신 계속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며 해소되겠는데요. 다만 올해 마지막 날인 휴일에 눈비 소식이 있는 만큼 연말 연시 일정 잡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고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